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오랜만에 식당을 가서 좋은 음식을 즐겼다는 한 친구의 말입니다. 식당에 일하는 여자 종업원 2명이 옥에 튀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남자들은 친절하고 따뜻했는데 여성 웨이트레스들은 서비스업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이 무뚝뚝하게 물어온 것에 짧은 답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식 잘 먹고 나와서 기분이 뭔가 씁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런 서비스업에 종사하려면 맡은 일만 잘해서가 아니고 커스터머들의 분위기를 맞출 줄 아는 것이야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 친구는 열변을 토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늘어나는 소송 숫자, 앞마당 파란 잔디, 인플레이션 낮추기, 먹는 습관의 변화, 그리고 컨버터블입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얘기인데요. 렌트카 회사 중에 헐츠라는 회사 다 들어보셨죠? 이 헐츠를 상대로 커스터머들이 법정 소송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델라웨어주의 수피리어 코트에 추가로 5명이 소송을 접수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유는 회사의 렌트카 인벤토리 관리가 너무나 허술해져가지고 자동차를 빌리고 가든 차를 몰고 나가던 커스터머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례가 줄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얼굴에 경찰 총을 겨누는 상황까지 빚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이 아빠와 휴가를 즐기려 떠났던 13살짜리 어린 소녀 앞에 경찰의 총이 아빠 얼굴 앞에 겨누어진 이것을 보고 정말 황당했다고 합니다. 헐츠 렌트카, 이 자동차 매니지에 너무나 허술하면서 자동차 인벤토리 실수가 번복되고요. 그러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자동차를 회사 차원에 찾을 생각 대신에 그냥 경찰에 stolen vehicle, 훔쳐간 자동차로 신고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 시스템에 stolen vehicle로 이 이름이 올라있다가 이 길거리 도로에서 경찰에게 발견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이런 헐츠의 이런 잘못된 행동이 법정에서 증명된다면 헐츠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경비를 줄이려는 데 집중하지 않고 커스터머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헐츠는 같은 이유로 수백 명의 불만 커스터머들에게서 소송 케이스가 진행 중인데요. 이들은 대부분이 렌트카를 몰고 나가다가 체포된 경우들입니다. 무려 180명이 넘는 커스터머들이 이런 소송을 걸고 피해 청구 액수는 모두 다 합쳐서 5억 2,970만 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하라는 대로 정기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로 자동차를 렌트한 사람들임에도 이 길에서 도로에서 경찰에 멈추게 되고 체포까지 된 것입니다. 이번에 법정에 접수된 서류를 이렇게 보면 지난 수년 동안 헐츠는 조금만 차질만 생기면 경찰에 스톨론으로 신고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커스터머가 자동차를 훔쳤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다면 헐츠는 정식으로 렌트한 자동차를 두고 왜 스톨론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믿기 힘들지만 이렇게 스톨론으로 신고하는 것이 회사 내 경비 절약의 이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회사가 단순히 잘못된 장소에 파킹을 해놓거나 서류를 잘못해서 잃어버리면서 생긴 케이스들임에도 그냥 stolen vehicle로 신고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회사 내 시스템을 보강하거나 또 새로 조사팀을 만드는 대신 그냥 자동차를 경찰에 stolen으로 신고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경비면에서 한층 더 저렴하게 먹힌다는 것이죠. 결국 경찰과 강력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결국 우리가 모두 내는 세금을 회사 인벤토리 컨트롤에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가운데 불행히도 모든 경우 렌트카를 이 모든 커스터머들만 희생양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애초에 렌트카를 빌리는 기간이 만기되고 이 휴가를 하다 보면 이 연장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도 크레딧 카드랑 모든 절차가 다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에도 회사 내 시스템 잘못으로 돈은 나갔지만 서류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자동차를 훔쳤다는 결과까지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헐츠의 서류 수속을 맡았던 직원도 연장이 승인되었다고 말하면서 회사 자체 내 문제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스터머들 중에 한 명, 이 존이라는 사람은 이런 에이전트의 확인사항을 목소리 녹음까지 해놓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운전 중에 경찰에 체포되고 참 믿어지지 않는데요. 형무소에 4달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남성의 카드는 비용이 이미 빠져나간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히죠. 헐츠는 경비도 절약하고 경찰과 강력계가 일도 다 해주는 격이라고 신랄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헐츠는 입을 굳게 다물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헐츠 렌털카는 경비를 절감한다는 이유로 연관되는 모든 일을 다른 곳에 맡겨버리거나 불편한 커스터머들에게 떠맡기는 격입니다. 그러나 이번 케이스는 렌트카를 한 커스터머들이 차를 훔쳤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체포되는 사례는 앞으로 법정 결과에 따라서 회사 차원의 커다란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 가장 최근에 법정의 케이스를 접수한 5명은 이번에 체포된 것도 불쾌한데 경찰이 겨눈 총구가 얼굴에 향해지면서 공포의 시간을 겪은 것도 아주 너무나 불쾌하다고 합니다. 헐츠 자동차 스톨런이라고 신고하면서 커스터머는 한순간 자동차를 훔친 범인이 된 격이죠. 어떤 경우에는 렌트카를 막 빌려가지고 차를 몰고 나온 지 10분 만에 체포돼서 상당히 당황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막 파산보호 법정에서 빠져나오게 된 헐츠로서는 이전에는 소송 케이스들이 파산 법정에서만 국한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전엔 이런 소송들이 주 법정에 소송이 이루어지게 변하면서 헐츠는 앞으로 법정 케이스들을 방어하는데 양쪽에 반응해야 하는 이 무거운 어깨에 짊어지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케이스는 줄줄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헐츠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지난 2월에 CEO에 오른 스테픈 슈어는 다른 여러 문제 중에서도 이번 문제는 회사 전체에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긴 했습니다. 커스터머의 잘못된 체포는 절대 있을 수 없고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최선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정 케이스들 중 4케이스는 이 CEO인 셔가 임명되기 이전에 일어난 경우여서 앞으로 희망하기로는 이번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케이스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두고 볼 일입니다. 정말 더 이상 이런 케이스가 나오지 말기를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말리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지 않고서는 헐츠는 불장난을 하는 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동차를 훔친 자동차 도둑들 경우 중범죄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고 또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찰이 스톨른 비클의 경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강경하게 접근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휴가철 자동차 렌트를 한 아무 생각 없는 일반 커스터머들이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 집집마다 앞마당에 파란 잔디밭에 눈이 제일 먼저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아메리카의 완벽한 미국 집의 상징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에서는 현재 지속되는 가뭄으로 이런 생활 패턴을 새롭게 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주민들이 파란 잔디가 아닌 아름다운 다른 종류의 앞마당의 모습의 변화를 찾고 있는 것이죠. 특히 마당에 물 주는 것을 두고 지금 아주 강경하게 제한을 주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잔디를 피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고요. 캘리포니아 지역 기후에 적합한 원래 내추럴 식물들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하는 모습은 서쪽의 부유 지역인 브렌트우드에서부터 사우스 LA 가정집에까지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 많은 LA 주민들은 캘리포니아의 벅윗이나 세이지, 또 선인장 종류 같은 서큘런 식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앞마당 정원을 바꾸면서 가뭄에 대비하고 주 차원의 물 소비량을 줄이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다행인 것은 이런 변화의 물결은 더 생각보다 높으면서 6월부터 한 달에 수천 명의 남가주 주민들이 정원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에서 미국의 상징인 아메리칸 론, 잔디를 선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가뭄 문제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잔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는 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디가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은 이런 지역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USC에서 환경 역사 전문가인 윌리엄 프란시스 데버로 씨는 이렇게 건조한 지역에 파란 잔디가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매끈하게 사각형으로 깔려있는 파란 잔디는 미국 중부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캘리포니아 부동산 마케팅 역할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어 왔던 것이죠. 이렇게 자연을 극복하고 쟁취한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윤택함과 합리적인 멋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도구로 사용됐죠. 그러면서 미국 동부나 중서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잔디를 회피하고 다른 옵션 쪽으로 기우는 현실에 결국 자연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받아들이는 격이죠. 주어진 물의 양과 자연 환경 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짙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층 더 건조하고 누르스름한 정원에 적응하고 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실 반대쪽으로는 얻는 것도 상당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를 없애고 다른 옵션으로 바꾼 사람들 매달 물값을 상당히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로만 깔려있던 정원을 다양한 이 참새나 나비들 이런 자연스럽게 날아드는 광경이 정말 아름다운 정원으로 둔갑하게 되는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인컴 레벨에 상관없이 다양한 버짓과 선호되는 취향에 따라서 다 가능합니다. 돈을 많이 들이고 싶어하는 하이엔드 옵션으로부터 이 가든 디자인을 이용해서 하이텍의 물 절약 시스템을 동원해 잔디가 깔려있던 곳을 다른 곳으로 바꾸는 이런 것도 연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버짓이 없는 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부의 다양한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잔디를 없애는 데 들어가는 비용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주택에 잔디만 없애도요, 물 사용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지금 주택에서 사용되는 물의 거의 80%는 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고는 잔디로 갑니다. 그러니까 잔디밭만 없어도 이것만 없어도 물 사용은 크게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컴 레벨에 잔디를 없애는 것이 가능하게 다양한 도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전에 이웃끼리 내 잔디가 더 멋있다는 이 경쟁은 곧 사라지고 누구 정원이 앞으로는 더 친환경적인지를 두고 경쟁이 붙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8년 사우스 LA 이사온 50대 중반의 레이나와 마이크 씨 부부는 앞마당 잔디가 깔린 전형적 남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요새 물값이 엄청나고 물을 적게 주기 시작하니까 잔디는 죽기 시작하고요. 지난 겨울에 LA 시정부로부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잔디를 밀고 캘리포니아 세이지 부시와 데저트 윌로우스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LA DWP와 여기서는 잔디를 밀고 캘리포니아의 프렌들리 플랜트로 바꾸는 데 최고 $15,00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무료 온라인 클래스까지 제공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2009년 이후에 850에이커의 주택 잔디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디를 없애는 움직임은 지역 이웃들에게도 여파를 준다고 하는데요. LAC가 내놓은 것에 의하면 이번에 이런 15,000불까지 되는 리베이트를 이용해서 잔디를 없앤 100가구당 그 주위에 이런 리베이트 없이도 132가구가 이 잔디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9살의 조지라는 남성은 지난 2014년 그때 당시도 가뭄이 심하던 때였는데요. 앞마당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뒤로 몇 년이 흐르면서 이런 자연적인 식물을 가꾸다 보니까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 기후에 맞는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어서 멋있다고 합니다. 봄에는 초록색이다가 뜨거운 여름이 오면 대부분 브라운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제는 이렇게 죽은 것 같이 붉은 색깔 아름다움과 마른 모습의 꽃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앞뒤 마당 모두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물을 주는 것도 양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본인이 조금씩 직접 줍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 서서 식물을 보는 시간도 늘어나 좋다고 하고요. 지난 봄에 2달 동안 물값은 단 $30 7센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유층에 사는 브렌트우드의 게이티드 커뮤니티 안에 사는 이곳에서는 이 커뮤니티 안에는 gwyneth paltrow 같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안에 한 집은 한때 힐튼 가족이 살았던 집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예전 정원의 모습은 마치 힐튼 호텔 같았다고 합니다. 화려하고 파란 잔디가 집 전체를 둘러싸고 있고 높은 팜트리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도 이제 가뭄에 대응하게 변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 하이테크 방식으로 변모를 했는데요. 모든 식물들 선인장 종류로 바꿨고요. 이렇게 물이 많이 필요 없는 종류로 거의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땅속에는 빗물을 모으는 탱크까지 갖추었습니다. 유명한 랜드스케이프 디자이너들이 매달려서 이루어낸 프로젝트인데요.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 정원 물탱크나 이리게이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현 가뭄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변하면서 마치 상징적인 것처럼 되어버린 전형적인 캘리포니아 주택 앞마당의 파란 잔디들이 점점 더 사라질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순순히 잡히지 않고 있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자율을 높이면서 경기 침체까지 각오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상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연관된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면서 연방정부 이사회가 원하는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죠. 그런데 최근에 또 추가로 이자율을 0.75%를 올리면서 조만간 실업률은 오를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 문제는 직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불규칙적으로 더 치명적으로 여파를 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이자율 상승은 절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게 만들 텐데 그러면서 내년쯤에 가서는 많은 미국인들이 실직하게 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연방준비이사회 연준위는 이자율을 올리면서 경제를 둔화시키고 수요를 감소시키면서 가격 상승을 꺾으려는 의지이죠. 그러나 이러는 과정에 가장 위태로운 것은 뉴스나 이런 데서 이미 여러 차례 보도한 대로 경기 침체, 리세션으로 빠지는 위험이죠. 이러다 보면 원하던 레벨보다 한층 더 광범위한 실직자들이 줄줄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연준위 제롬 파월 의장도 이자율 인상은 경제 성장 둔화를 시키려고 하고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는 아픔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물가를 잡고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걷잡을 수 없는 큰 아픔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죠. 이번 주 연준위는 다가오는 2023년 말까지 예상한 수치들에 의존해서 나온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실업률은 현재 3.7%에서 4.4%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로 하면 추가로 120만 명이 직업을 잃게 되는 셈인데요. 그런데 이 숫자는 평균적으로 적용이 되지 못하고 이 골고루가 아니고 특정 그룹에 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입니다. 가장 많이 이 중에 직업을 잃게 될 그룹들을 나열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흑인과 라티노들이 많이 실직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빨리 영향을 입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흑인들이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인종차별적인 이유로 백인들보다는 흑인들이 먼저 실직하게 된다는 지적이죠. 이런 실직의 불균등은 가장 최근 경기 침체 당시에도 나타났는데요. 지난 2020년 봄 팬데믹이 막 선언되던 당시 모든 교육 수준의 골고루 백인에 비교해서 흑인 노동자들 실업률이 한층 더 높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흑인의 실업률은 16.8%였고요. 백인은 14.1%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980년대부터 2000년 중반 사이까지 연방정부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요. 정확하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매번 경기가 약해지면 흑인 종업원들이 제일 먼저 실직하게 되게 나타나고요. 미국 노동시장에서는 인종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양상은 히스패닉 노동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특히 히스패닉들은 건축 분야에 밀집해 있는 이 특이함이 있으면서 경기가 나빠지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건축붐이 얼어붙으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자율이 오르고 모기지 이자도 따라 오르면서 주택시장이 얼어붙게 되죠. 그러다 보면 건축은 잠시 멈추게 되고 지금 현재 지난 30년 고정 이자율이 6.29%를 기록하면서 이것은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작년에 건축업계에 종사했던 노동자들 중 3분의 1이 히스패닉이었습니다. 그러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히스패닉들이 실직할 위기가 아주 높아진 현실이죠. 다음 그룹은 불행히도 교육 수준이 낮은 그룹입니다. 2년 전 팬데믹이 시작되고 난 후 경기 침체는 교육 수준이 낮은 그룹에 아주 혹독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교육 수준이 낮은 종업원들이 더 나쁜 부정적인 여파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2008년 그때 당시 경기 침체에도 하이스쿨만 나온 사람들 실직 비율이 5.6%가 늘었는데 대학 학위를 가진 소지자들은 1% 미만이 직장을 잃었다고 합니다. 크게 비교가 되죠. 그런데 이 차이는 보통 때보다 상황이 나빠질 때 더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룹은 나이가 어린 노동자들입니다. 가장 최근 두 번의 경기 침체 기간 동안 이것도 나타난 것인데요. 경기가 나빠지면 나이가 어린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경기 침체 동안 젊은 층 중에 실업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교해서 한층 더 높았습니다. 숫자를 보면 16세에서 24세 사이가 가장 큰 비율로 실직을 했는데 8.4%가 추가로 직업을 잃어서 토탈이 24.4%의 실업률을 기록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것에 비교해서 25세 이상은 추가 실업률 2.8내 토탈이 11.3%라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자율을 올렸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악은 지났다는 생각은 들지만 물가는 여전히 내려가지 않고 수요를 떨어뜨리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다른 옵션을 언급하는 측도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상당수 경제가들은 현 인플레이션의 근본 뿌리 이유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경기 침체 위험도 무릅써야 한다는 측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연준위의 이자율 인상이 제일 좋은 도구라고 강조하면서 이자율 상승폭이 더 커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른 종류 옵션을 강조하는 측이 내놓은 것들은 물가 컨트롤, 또 windfall profit tax, 공급 부족을 만회하는 데 생산을 더 크게 늘리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중에 한 예인 물가 컨트롤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물가 가격 인상에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 가격의 최고 숫자를 정해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숫자 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가가 폭발적으로 뛰어오르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자유 경쟁 사회에서 이런 것이 가능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현재 인플레이션이 아주 강경하게 버티고 있는데요. 물가 잡기에 정부가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뉴욕 출신의 리사 얼트먼이라는 여성은 무엇이든 먹고 싶으면 아무 생각이나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현실에 상당히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녀도 어린 시절의 성장기에는 그 상황은 달랐습니다. 식구도 많은데 끼니 걱정을 한 번씩은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경제적으로 점점 독립적이 되었고 이제는 부엌의 음식들이 풍부하게 생활해온 사람이죠. 어린 시절 자라온 배경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녀는 현재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자녀 3명을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 사람 인컴에 의존해야 하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인컴이 줄어들고 물가는 뛰어올라 재정적으로 힘들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먹는 습관에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겪는 미국인들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CNN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많은 미국인들이 요새 먹는 습관이 바뀌었다고 답했는데요. 무려 70%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중에 많은 숫자는 그 중에 특히 외식을 줄였다고 말했고요. 또 그로서리 쇼핑을 가서도 육류 구입을 크게 줄였다고 하고요. 또 군것질을 포기했다는 답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음식 가격 인상 정말 엄청납니다. 작년에 비해서 11.4%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1979년 5월 이후 최고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로서리 가격도 13.5%가 증가했고 식당 메뉴 가격도 10%가 올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적응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능하면 세일 아이템을 고르고요. 유명한 브랜드를 피하고 제너릭 브랜드를 고르고 있습니다. 치킨의 대명사인 타이슨 회사가 있죠. 타이슨 회사가 내놓은 보도를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비프 대신 치킨을 많이 택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애플비스나 아이헙 같은 식당 체인점들에서는 예전보다 한층 더 많은 숫자의 인컴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스토어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비싼 식당 가는 대신 이제는 한 단계씩 낮추어서 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식하는 숫자 자체를 아예 많은 사람들이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부에서는 외식을 완전히 중단한 사람 수도 상당수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음식 가격이 그동안 뛰어오른 것처럼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사람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음식 가격 인상의 끼니를 걱정해야 한 적은 지난 Great Recession 당시였다고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미국 내 10.2%의 미국 가정에 음식 끼니가 부족했다고 하고요. 이것은 2020년 10.5%에서 약간 내려온 숫자이긴 합니다. 실제로 끼니를 걸을 정도까지는 아닌 사람들에게도 현재 음식 가격 인상은 정말 놀랍습니다. 음식하는 것, 특히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서요. 예전에 구입하던 음식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 자체도 큰 충격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면 정말 더 힘든 상황이죠. 예전에 하던 습관을 바꾸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리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캐롤 씨가 있는데요. 캐롤 씨는 나는 너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렇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모든 음식 재료 가격이 뛰어오른 상태에서 전체 지출이 몇 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전에 $350나 250달러에서 $300 정도면 되던 것이 이제는 $400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올해 60살인 캐롤 씨는
65살인 남편과 소셜 시큐리티 체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버짓으로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 6개월 전 처음으로 그로서리 쇼핑의 방법을 바꿔야 했다고 합니다. 경비를 당장 줄여야 하는 상황에 사는 양을 줄였습니다. 이전에는 큰 분량으로 구입했던 것에서 이제는 꼭 필요한 만큼만 산다고 합니다. 또 세일 아이템만 찾아다니고요. 육류 구입은 최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녁 파티는 더 이상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편은 장기 질병으로 인해서 은퇴한 상태이고 그녀가 생활을 이끌고 가야 하는데 그녀도 사실 건강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면서 캐롤 씨도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몬타나주 빌링스에 사는 부부는 이번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이 비교적 알뜰하게 낭비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집에서 주로 보내고요. 한 번씩 친구들을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정도를 즐겼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슬프기만 하다고 합니다. 또 64살의 릭 윅먼 씨는 부인과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외식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숫자도 줄였지만 외식의 종류도 건강한 타입으로 바꾸었습니다. 가격 인상으로 모든 것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릭 씨는 말합니다. 이제 외식하는 거 정말 비싸다고 하면서요. 이제는 집에서 만든 음식이 더 좋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식당에 자주 가지 않다 보니까 전혀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하면서 소위 집밥이 더 좋다는 것이죠. 거기다 그로서리 쇼핑 역시 이제는 아주 비싸져서 지난 1년 넘게 그로서리엔 이전보다 최소한 25% 더 지출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아들과 부인 셋이서 살면서 그로서리 지출이 아주 많이 올랐다고 놀랍다고 말합니다. 매사추세츠주 브룩라인에 사는 윅민 패밀리는 다른 종류의 그로서리 스토어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홀푸드나 이 코스코, 로컬 체인점, 마켓 바스켓 같은 곳으로 저렴한 곳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윅메이 가족처럼 텍사스에 사는 38살의 젊은 제니 웰즈라는 여성은 현재 음식 가격 사태를 이겨나가려고 앞마당에 잔디를 모두 밀어버리고 텃밭을 만든 것입니다. 앞마당이 야채 가든으로 변했다고 하면서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토마토, 이 오크라 등 많은 야채를 길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약한 경비로 남편과 한 번씩 외식도 가능해졌다고 웃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로서리 스토어 가서 일주일에 $200 이상은 쓴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미국인들의 음식 습관이 크게 변해버렸습니다. 한때 오픈 공기를 맞으면서 차를 모는 자유로움, 한여름을 만끽하는 상징이기도 했죠. 특히 이곳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에서는 자동차 뚜껑을 열고 달리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인기는 아주 식고 점점 더 사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요새는 선호하는 자동차 종류도 전기자동차나 SUV가 앞서 나가면서 컨버터블이 설 자리가 없어져 가는 것이죠. 또 이렇게 인기가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실용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컨버터블 하면 모델을 내놓는 자동차가 몇 가지 있죠. 쉐볼레 카메로가 그렇고 포드 머스탱, 마즈다 미아다 등 이제 미국 전체에서 이것을 다 합쳐도 10만 대 밑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2006년 당시 32만 대에 비교하면 큰 하락이죠. 이때 당시 32만이라는 숫자는 전체 자동차 판매 2%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2015년에 14만 대로 내려가면서 이것은 판매가 0.8%로 1% 선도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하락한 이후로 정말 현실성이 모자르고 오래 수명이 길지도 못하고요. 가격은 너무 비싸고 또 요새는 모든 자동차회에 붙어 나오는 선루프나 글래스탑 등 다양한 옵션들이 있으면서 컨버터블에서 멀어지게 간접적으로도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는 노력을 전기자동차나 랜드로버 같은 전기 도로를 벗어나는 오프로드 비클 개발에 재정을 할애하면서 컨버터블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사라져가는 것이죠. 앞으로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소비자 선호도나 수요도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모든 자동차 회사들 최고 우선순위가 전기자동차 개발과 생산, 또 더 이상 개발 재정이 컨버터블까지 오지 못하는 현실이죠. 심지어 요새 SUV 중에서도 특히 집 랭글러나 포드 브랑코 같은 종류를 연방 안전 스탠다드 차원의 컨버터블로 고려한다고 해도 컨버터블 전체 세일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랭글러나 브랑코 세일을 컨버터블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작년 세일은 2015년에 26%가 감소한 숫자이고 그 이후 21%가 추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감소는 컨버터블을 만들어내는 회사 숫자도 감소하면서 더 커졌습니다. 2011년에는 29개 모델에서 나왔는데 2019년에는 이것이 2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대부분의 컨버터블은요, 페라리 같은 아주 비싼 자동차처럼 이 비싸고 몇 대 만들지 않는 것들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JD 파워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올해 컨버터블은 아주 최고로 비싼 슈퍼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의 28%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동차 생산에서는 컨버터블이 0.5%에 불과하면서 이제 컨버터블의 대부분은 비싼 종류만 남을 전망입니다. 정말 그동안 눈에 보이다 2000년 이후 사라진 컨버터블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몇 개 들어보면 기억도 나는데요. 크라이슬러 시브링이라는 게 있었고 니산 무라노, 폭스바겐 비틀, 또 토요타 캠리, 뷰익 캐스카다 등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컨버터블 하면 위에 지붕이 이 소프트한 천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런 소프트탑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내놓는 글로벌 리더인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는 Hertz Corporation인데 이곳의 세일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갖추기는 했지만 이런 트렌드 세일 감소는 글로벌 차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나타나는 변화를 보면 전기화가 가장 앞서는 것 같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이 Hertz Corporation 회사는 최초로 인조5를 개발해 내놓고 자동차에 이용해 온 지 언 100년, 1922년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자동차가 옛날에 보편화된 초창기에는 대부분의 차들이 컨버터블 같은 오픈 에어 타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단단한 하드 탑 이것은 옵션이었습니다. 그러다 현대화가 되어가면서 트렌드는 정반대가 된 것이죠. 이제는 오히려 컨버터블이 더 비싼 옵션이고요. 2022년 포드 머스탱 가격을 보면 그 가장 베이스가 27,470달러인데 컨버터블은 33,000달러부터 시작됩니다. JD 파워가 보도한 것을 보면 2011년 컨버터블의 평균 가격은 45,000달러였는데 그런데 이것이 2021년에 와서는 74,000달러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2022년 와서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평균가는 79,200달러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에 비교해서 랭글러나 브랑코 같은 SUV가 한층 더 저렴한 옵션이 되는 셈이죠. 랭글러나 브랑코가 합쳐서 팔리는 숫자는 모든 컨버터블을 합친 것보다 5대1로 압도적으로 더 높다는 것입니다. 두 개 모델 자동차 가격이 3만 달러 선이면서 가장 저렴하게 오픈 경험을 할 수 있는 옵션인 것이죠. 현재 2022년 미국 내 모든 자동차 판매의 59%, 거의 60%는 SUV라고 하면서요. 이 두 가지 자동차 미래의 컨버터블이나 마찬가지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컨버터블은 쉐볼레 코르벳, 마즈다 MX-5, BMW 4 시리즈, 포드 머스탱이었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마케팅 최고인 짐 오웬즈는 지난 2019년 자동차 세일 중 15%만이 컨버터블이었다고 하면서
수요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희망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새로운 컨버터블이 미래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요. 테슬라도 새로운 로드스터 가능성도 내비추고 있고 전기 자동차의 스타트업 회사인 폴스터는 전기 컨버터블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분야를 내다보는 측에서는 2025년 정도에 가서 컨버터블이 8만 선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 2020년대가 마무리 짓게 되는 시기 가서는 7만 유닛 아래로 내려갈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이러면서 수년에 걸쳐서 전기자동차가 주가 되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 또다시 수많은 전기자동차들 중에서 돋보이는 옵션으로 컨버터블이 등장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컨버터블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람에 머리 날리면서 옆으로 지나가는 컨버터블의 모습은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월도 흐르고 현실의 방향은 많이 변하면서 수요는 급히 하락했습니다. 실용성도 그렇고 현실성이 따르지 못하고 가격도 비싸면서 원하는 사람들은 크게 감소해 온 것입니다. 거기다 오늘날 자동차 회사들이 집중하는 방향은 전기자동차와 SUV 개발에 전념하는 이유로 컨버터블에 할애할 시간이나 재정적인 뒷받침은 사라진 지 오래전입니다. 한때 바닷가 하이웨이를 주름잡고 뚜껑 열고 달리던 수많은 컨버터블은 이제 역사 속으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3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S, MBC, SBS, NGC, 라디오 코리아 등 14개 한국방송 채널이 운영되는 디렉트 위성 TV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